아침 일찍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평양 가서 서명하고 왔어요. 3대 좌파 대통령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실은 내가 왜 깜빵 3번 가느냐.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3번 깜빵 갔어요. 그러나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나와서 법무부에서 6,500만 원, 왜 죄 없는 사람을 가뒀으니까, 3번 가뒀으니까 법무부에서 내가 6,500만 원 탔습니다. 근데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 기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낮은 연방대로 가면 돼요? 아니, 뒤에 있는 저 관객들 말하지 말고 기자들이 한번 대답해 보라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면 돼요? 가면요, 기자들 여러분들은 바로 처형돼 버려요. 제일 먼저 처형될 사람은 누구냐? 종교인이요, 종교인. 특별히 기독교. 그래서 나는 문재인하고 싸운 거야. 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고 왔냐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노무현은 한술 더 떠서 평양 가서 NLL 바다 경계선 NLL을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서명을 하고 온 거예요. 좌파 대통령들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북한만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구조화 변호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 문재인이가 영상에 다 나와요. 도보 다리에서 김정은이하고 둘이 도보다리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 그림 나오잖아요. 보세요. 도보다리에서. 여기서 뭘 넘겨줬냐? USB를 넘겨줬어요. USB를. 그래서 우리는 이 USB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 구조화 변호사님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은 우리 편이니까 USB 내용을 공개하라 하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장관 쪽에서 뭐라고 말하냐? 국가 기밀이 너무 심각하므로, 기자 여러분 잘 좀 공부 좀 하세요. 국가 기밀이 너무 심각하므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그럼 국가 기밀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한테는 넘겨주면 되냐 말이야. 그래서 다시 2심에서 소송을 했어요. USB를 공개하라. 그 USB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첫째, 세계 제1의 기술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야.
이거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미 벌써 판결 내린 사안입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했으면 문재인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한다고 해놓고 그 설계도를 북한한테 왜 넘겨주냐 말이야, 김정은이한테. 그래서 나는 이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나는 태어난 지역도 환경도에서 태어났고 이거는 완전히요, 난 간첩이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도 난 간첩이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진행했으면요, 우리가 국가 예산에 비해 2,000조를 벌 수 있었어요. 2,000조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다 이겼어요. 구조열 변호사님이 USB를 공개하라. 그 대법원까지 이겼으면 대법원이 USB를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안 해요, 조희대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25를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일 먼저 인민군이 서울을 장악하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를 훑으면서 전부 전라도에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면 반드시 당신들은 처형이 될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서울경찰청에 불려갔을 때 앞에서 4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제가 40분. 그런데도 MBN, 그 다음에 또 조선TV, 그 다음에 또 이 몇 개 TV만 풀로 다 중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MBC,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도했느냐? 내가 그 좌파 빨갱이가 나를 욕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일로 와, 너 요 말만 보도하는 거야. MBC는. MBC 오늘 왔어요? 아니 근데 물론 일선 기자들은요 편집권이 없기 때문에 편집실에서 다 그래서 하겠지만은, 여러분도 보면 내가 불쌍한 거야. 왜? 죽도록 취재해가지고 가지고 가봤자 편집실에서 삐뚤어버리니까. 근데 내가 마지막 경고했잖아요. 절대로 삐뚤면 안 된다라고 MBC 기자한테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MBC가 또 삐뚤어가지고 말이야, 뭐 날 보고 무슨 뭐 급발진했다. 급발진이요? 정신들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아니, 난 여러분들을 책망할 마음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편집권이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취재해가지고 가져가면, 갖다가 편집실에 갖다 주면 또 편집실에서 조작을 또 하겠죠. 그래서 조선TV하고 그 다음에 MBN하고 H채널은 풀로 중계방송을 다 했더라고요. 내가 서울 경찰청에 조사받으러 갈 때 40분 동안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정말 JTBC 차라리 중국 돈 1,000억 빌려서 할 바에는 폐간하십시오. 폐간해요. 폐간하시라고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이 잘 아심으로 김학성 교수님을 통하여 국민 저항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국민 저항권이 뭔지를. 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헌법 교수인 저에게는 저항권 개념은 매우 쉬운 것이지만 이번에 목사님께서 서구지법 사태 때문에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그 수사관들이 국민 저항권이 뭐냐 이렇게 여러 번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국민 저항권에 대한 본질과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국가는요, 소속 국민들의 합의로 국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후에는 국민들은 권력 담당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는 5년간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는 4년간 위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 권력 담당자들이 권한을 위임한 위임과 신뢰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는요, 그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위임 계약의 취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항권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수없는 인류는 저항권 행사를 해왔죠.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할 것 없이 한때 군주 국가였던 것들이 공화정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저항권이 있었습니다. 혁명이 같이 수반됐다 이 뜻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4.19 민주이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3.1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는 3.1운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3.1혁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가 온 국민들이 저항했던 3.1운동을 우리가 3.1혁명이라고 헌법 초안에 언급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3.1운동으로 하자. 그래서 혁명 대신에 3.1운동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정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정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일제에 대해서 저항권, 즉 혁명을 우리가 시도했던 것이고 혹자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과를 우리는 거뒀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가 4.19 혁명인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여기서 불의에 항거하는 이 뜻은 4.19가 불의에 항거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의가 있다면 모든 국민들은 항거해야 된다. 그와 같은 명령을 헌법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저항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항권은 헌법이 인정한 권리가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항권은 우리 헌법이 또는 다른 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기본권이 아니에요. 저항권의 본질은 헌법에서 언급을 하건 하지 않건 이 저항권은 헌법이 주는 것이 아닌 천부인권, 한열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가 바로 저항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항권의 법적 성격을 보면 초헌법적인 기본권이다. 헌법을 뛰어넘는 기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자리 잡은 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항권의 본질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과 무관하게 국가와 무관하게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권리가 최종적 권리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헌법의 근거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께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많은 이재명 일당들은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은 전혀 요건이 다른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상황 요건의 판단도 누구한테 맡겨져 있느냐?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란 재판 속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준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이 백보양보해서 절차상 하자, 국회 통지 생략 이런 등등의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내란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만 재직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일체 범죄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고 방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바로 내란죄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복 세력인 이재명 일당들은 바로 반란이다, 내란이다,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 반란을 획책한 것이 바로 전 이재명 일당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뭐냐? 우리 형법에 나와 있어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헌문란이 뭐겠는가? 폭동이 뭐겠는가? 이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헌문란은 적어도 국회를 한 달 반 이상 장기 봉쇄를 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폭동은 뭐냐?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큰 지역의 안전을 완전히 저해할 정도의 폭력 행사가 있을 때 그걸 폭동이라고 한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대법원 판례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헌법 교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법률과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번 사태 때 한 지역 전체, 여의도면 그 영등포구 전체에 안전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습니까? 그거 한 가지 없으면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국헌문란이라는 말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인데, 못하게 하는 것인데, 예컨대 이번 사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보통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요,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을 때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폭동은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제가 그래서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란에 내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내란의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께서는 자신 있냐?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치권에서는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써요. 대통령이 직접 일으킨 반란이다. 친위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식자층들도 속아 넘어가는데 친위 쿠데타는 뭘 말하느냐? 그는 세계 역사에서 드문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 중요한 예가 있는데 1848년 프랑스에서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48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선됐는데 그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헌법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제적 4분의 3의 동의를 얻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친히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강제로 고치고 대통령제를 왕정으로 바꿨습니다. 왕정으로 바꾼 다음에 이 인간이 다시 왕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었었는데 한 번밖에 못하니까 헌법을 고치려고 했어요. 헌법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힘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헌법을 고칩니다. 고쳐서 왕정체제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메모를 해보세요.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그 인간은 왕이 된 다음에 18년간 프랑스의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보블 전쟁, 독일과 그 당시는 이제 프로이센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보블 전쟁을 합니다. 그때 루이 나폴레옹이 적국의 프로이센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2공화 왕정이 프랑스에서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사건으로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데 만일 내가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중임할 수 없는 것을 한 번 더 하려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전혀 손끝만큼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국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저항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 인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 정권이 갖고 있는, 향하고 있는 입법 독주, 도저히 제가 헌법 교수로서 이제껏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입법 독주를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마구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가 되니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이와 같은 정권의 폭주를 우리는 중단시켜야 될 것이다, 싸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우리는 맞서서 잘못된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직권남용에 불과한 것이고,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인 것이고, 공수처의 기소권은 현직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세 파트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수처의 수사도 위법이고 공수처의 기소도 불법이다, 이렇게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갖다가 계몽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위 쿠데타 말씀드렸죠. 친위 쿠데타의 치자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친위 쿠데타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지만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시 내란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지금 예컨대 내란몰이를 1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1년째 내란몰이를. 그러나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양심상, 우리 또 합리적인 상식에 의해서 봤을 경우에 비상계엄 선포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에 불과한 것이지 바로 내란으로 이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 당시에 폭동도 없었고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데 무슨 또 다른 대통령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정확히 이 저항권과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의 본질과 내란의 성격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드세요.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아는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은요 설명이 복잡해요. 기자님들도 다 이해 못했을 거야. 근데 쌈박하게 네. 이 그 국민 저항권이 네. 실감 있게 제대로 집행된 것은 4.19와 5.16 때가 맞아요? 5.16은 정확히는 이제 국민 저항권 행사는 아니고요. 그건 혁명권 행사라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정사에서는 저항권 행사는 3.1운동 네. 하고 4.19 네. 그것이 가장 맞습니다.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였었는데도 네. 자진하야했지 않습니까? 3.15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한 분만 나왔기 때문에 네. 부정의 그 흔적이 없고요. 네. 그 부통령 네. 선거에서는 이제 부정을 많이 이기붕 했습니다. 부통령 선거를 다시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 4.19의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